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최현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미국에서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연내 실시하기는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인상 여부 자체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등락은 변동성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연내 실시된다라고 하면은 그 남은 약 4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얘기했던 가장 특징적인 얘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 자체가 사실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약간 복기를 해보면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7월 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테이퍼링을 연내 실시해야 될 것 같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내 실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9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연준이 자리 잡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2주 전에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한국 증시 모두 강한 하락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상태인데요. 그럼 반등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얘기긴 하죠.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한번 크게 대응을 했던 부분을 지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보통 예상을 했던 경제 지표 대비해서 실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만약에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0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 관련된 쇼크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진세가 도대체가 잦아들질 않고 그다음에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같은 어떤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되면서 생각보다 시장이 세지가 않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7월 회의록만 하더라도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확산이 심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준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테이퍼링이 다시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락했던 주가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주말 드디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딱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테이퍼링 연내 실시는 적절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갈라치면서 테이퍼링을 올해 연내 실시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 최근에 코로나19 미국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많이 되면서 현금을 많이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지급을 전부 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구재 지출은 과거의 추세적인 트렌드보다 훨씬 위쪽으로, 즉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고 가구를 사고 싱크대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내구재의 어떤 지출은 일반적인 성장 트렌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서비스는 트렌드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라고 하는 게 결국 내구재에 대한 어떤 오버된
지출 때문에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은 조만간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이 좋아진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5.4%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자체가 94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굉장히 7월까지는 좋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을 해야 될 실업률에는 아직 여전히 못 미치는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건 맞긴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즉 해결되지 않고 예전에 한 3% 중반까지의 장기적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실 부분 같은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뭐 4% 5%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구재 같은 것들을 제외한 일상적인 지금 인플레이션은 2% 정도에서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구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지출이 현금을 많이 받으면서 내구재 쪽, 뭐 차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지금 산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25년간 평균을 보면은 내구재들은 가격의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 업종 자체가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 사이에 어디에선가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훨씬 더 싼 가격에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생각해 보시면 10년, 20년, 30년 전에 썼던 PC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의 PC를 30년 전 가격보다 지금 훨씬 싼 가격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공산품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라 빠지는 이런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왔는데 보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한 거는 바로 이 내구재들, 지금 그동안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왔던 내구재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결국 이거는 과거 25년간 트렌드를 봤을 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이러한 이유로 미국 연준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현재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금도 최근에 오른다고 있긴 하지만 크게 오르지 않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임금 상승 자체가 자극을 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파월 의장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 이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빨리 한다라든지 아니면 긴축적인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게 파월 연설문에 있던 내용인데요. 보면은 과거의 통화 정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즉 통화 정책의 주요한 어떤 영향 자체가 그 실시한 당장이 아니라 보통 1년이나 더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과거의 통화 정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도 만약에 통화정책을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썼을 경우에 오히려 경기가 지금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돌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가 훨씬 더 빨리 침체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 국면을 지켜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게 파월 의장의 지난주 잭슨홀 미팅 강연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보면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테이퍼링의 결정이 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아주 잘 나오지 않는 한 그럼 결국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연준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방향, 즉 테이퍼링 방안이 발표가 되고 아마도 내년도 이후에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지난 6월 달 회의까지 다수 훨씬 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과반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역시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테이퍼링과 관련된 안도 랠리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예상은 내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간은 약 1년 정도 테이퍼링을 서서히 즉 통화 공급하던 거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싹 다 지금 채권 매입하던 거를 줄여버리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아주 혁신적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의 부담을 첫 번째로 줄 거고요. 두 번째로 9월달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컨센서스는 2023년이긴 한데 이게 1년 정도 만약에 당겨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자체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의한 아주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두 가지 정도에 의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짧게는 좀 보셔야 될 부분 자체가 8월달 고용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9월 3일 날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걸쭉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달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미국 시장도 분명히 고용이나 이런 쪽에서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신규 고용이 100만 명을 상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뭐 한 4%대까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고용시장에 그 정말 큰 폭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시장에 부담을 줄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준다 하면 이런 고용의 개선 때문에 테이퍼링이 빨라지거나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걸 시장은 좀 싫어하죠. 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이 되긴 하겠네요. 한번 보시면서 주목은 하시되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9월 달에 FOMC부터 조금씩 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테이퍼링의 영향,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좀 단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하고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 테이퍼링을 연내 실시하고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미국 시장이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테이퍼링과 관련된 연준의 스탠스와 한국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퍼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경험상 딱 한 번 있긴 했지만 2013년도에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 즉 양적 완화 자체를 좀 축소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나서 한국 시장,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다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파월 의장이 최근에 뭐 고용 수준을 잘 지켜보겠다. 아직 인상 논의하기 이르고 그다음에 레깅 효과, 정책 레깅 효과를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 당시에 지금부터 8년 전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어떤 영향 이거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있었을 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국 증시도 안 좋아지긴 맞는데 보시면은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타격을 받더라. 보시면은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발언을 하고 나서 선진국도 빠졌고 신흥국도 빠졌는데 신흥국이 더 많이 빠졌고요. 전체적인 상대 강도를 보더라도 선진국은 빠르게 회복을 한 반면에 신흥국은 옆으로 기는 모습들. 그래서 상대 강도는 조금 약한 모습들. 결국 이런 모습들은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그 공급 자체가 점점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타격을 받았다. 일단 첫 번째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은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당시에 좋지 않았다. 단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한 상대 강도 부분인데 조금씩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최근에도 성장주가 잠깐 가치주 대비해서 빠지는 모습들, 이 부분은 테이퍼링을 경계해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쨌거나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지난번 케이스 2013년도 케이스를 보면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성장주가 조금 부진한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정도를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신흥국이 안 좋다 했잖아요. 한국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두 번째,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조금 부진할 수 있다 했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성장주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당연히 한국 시장은 테이퍼링을 실시한 이후로 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버냉키의 테이퍼링 언급과 FOMC 회의 당시 12월 달 2013년도 12월 달에 테이퍼링 결정했을 때 한국 시장은 전부 다 빠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두 달에 주가 수익률도 뭐 안 좋을 경우에는 약 한 7%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테이퍼링이 결정되는 시기까지 지금 한 넉 달 정도는 한국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시간인 건 맞다. 그 이유 때문에 현재 미국과의 일종의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테이퍼링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신중히 할 거고 현재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약 1년 반 이후에 금리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렸던 시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미국과 한국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동행을 합니다. 서로 어긋났던 시기가 2000년대 이후에 약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미국은 금리를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렸던 이 시기를 보면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것을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주가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금리를 내렸던 1번과 3번 국면을 보면은 한국 시장이 확실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올렸던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실적도 따라가고 이거 많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에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체질적으로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성격을 여기서는 확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은의 금리 인상, 미국과 어떤 독립된 이 부분 자체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럼 결국은 미국이 파월 의장이 부인하긴 했지만 테이퍼링에 들어갔다라 하면 조만간 금리 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은 아니긴 하겠지만 점점 방향성 자체는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옮아가는 그런 이제 국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적입니다. 한국 실적이 열심히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과연 한국 증시가 지금 현재 실적의 국면은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익의 절대 수준은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높습니다. 즉 절대 수준 국면으로 얘기할 때는 내년도가 이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피크아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도 2분기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긴 하지만 2022년도가 여기 더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보다 높은 어딘가에 분기 실적이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이익의 증감률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이익의 증감률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1분기가 이익 증감률의 고점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절대치로 볼지 아니면은 이익의 증감률을 볼지에 따라 좀 해석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의 기업 실적 자체가
이익의 피크아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하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 주려면은 내년에 이익이 충분히 증가해주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의 기업 실적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내년도 8월 말까지 기준으로 애널리스트의 추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22년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2021년도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살짝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피크를 찍고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에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1,400, 1,5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가파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익이 내년도에도 증가하는 어떤 그 몸빵을 통해 가지고 지수가 다시 뭐 여기서 10%, 2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이익이 충분히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불안한 가운데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어떤 가장 베이스에 있는 부분 자체가 결국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삼성전자의 나라고 SK 하이닉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서 208조 원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벌어들였는데 올해 242조 정도 벌어들입니다. 한 34조 정도 2018년도에 비해서 3년 만에 더 벌어들이는데 문제는 34조를 더 벌어들이는데 IT 쪽 같은 경우는 10조 가까이를 당시보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불과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8.5조 정도 감소하는 걸로 그 당시에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더 이익 추정치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익 추정치가 언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미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초반, 하이닉스는 10만 원 내외 정도가 지금 어떤 주가의 아주 견조한 바닥이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개선되는 부분, 그래서 즉 올해 이익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지수 자체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긴 하죠.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준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딴 데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빼가면은 시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타난 게 결국 개인들은 열심히 지금 작년 이후로 140조 정도를 사주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파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느냐도 사실은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늘리는, 환율이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순매수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한국이 그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보다 금리 차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율은 이때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정도까지 일단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형 순자산이라고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운용사들 일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가지고 시가총액은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이 운용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즉 기관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만 하더라도 10%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은 한 2.4% 정도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떤 공모주를 운용하는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올해 목표 비중보다 국내 주식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까지 한 6조 정도를 더 팔아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맞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기관 쪽에다가 크게 어떤 그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럼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참여를 하는 그런 모양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함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어떤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 이 두 개 정도가 수급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된 파월 의장의 지난 주 말에 있었던 잭슨홀 연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한국 증시를 좀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 데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만만하진 않습니다. 뭐 실적이 지금 빵빵빵빵 1년 동안 좋아지면서 내년 후년까지 뻥뻥 뛰면서 뭐 딴 거 쳐다볼 것도 없이 실적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니고,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피크 근처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요. 또 하나가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신흥국 증시나 아니면 성장주 쪽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자체가 내년에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시 자체는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아주 큰 폭의 지수 조정보다는 횡보 내지는 일부 조정 정도까지만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실적 내는 종목을 피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는 부분들이 나오긴 할 텐데, 전날 미국 시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